어르신, 운전이나 하세요. 피아노는 젊은 사람들이나 치는 거지. 어르신, 운전이나 하세요. 피아노는 젊은 사람들이나 치는 거지. 네, 아가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유는 복동 씨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침 등길 복동 씨가 차 문을 열어주자 정유는 코를 막으며 말했다. 아저씨, 혹시 어젯밤에 라면 드셨어요? 냄새가 됐어요. 그냥 제가 열게요. 복동 씨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섰다. 점심시간 회장님 댁식탁에서 정유는 복동 씨가 가져다 준 물잔을 보며 혹시 이 컵 전에 아저씨가 드시던 컵 아니죠? 왠지 찝찝해서요. 라고 말했다. 어느 날 정유는 연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던 중 악보가 필요해 복동 씨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아저씨, 제 방 책상 위에 있는 노란색 악보집 좀 가져다 주세요. 빨리요. 복동 씨는 곧바로 악보집을 찾아왔지만 정유는 이거 말고 저번에 제가 콩쿠르 연습할 때 쓰던 빨간색 악보집이요. 됐어요. 그냥 제가 갈게요. 라며 짜증을 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회장님 댁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은 칠순의 운전기사 김복동 씨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돌았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젊은 손녀딸 정윤의 말이었다. 정윤은 명문대 음대생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재원이었다. 그녀의 눈에 복동 씨는 그저 낡은 벤츠를 모는 늙은 운전기사에 불과했다. 복동 씨는 정윤의 말에 아무 말 없이 피아노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다. 회장님의 거실, 웅장한 피아노와 낡은 운전기사,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는 오만한 시선. 이 모든 것이 불균형한 그림처럼 보였다. 복동 씨는 정윤의 할아버지이자 이 집의 주인인 이만복 회장님을 30년 넘게 모셨다. 운전기사로서의 삶은 늘 그림자 같았다. 그러나 복동 씨에게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사실 그는 한때 한국 음악계에서 마술사로 불리던 천재 피아니스트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한국의 쇼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을 다치면서 꿈을 접어야 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다. 음악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지만 그는 늘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 정유는 복동 씨의 과거를 알 리 없었다. 그녀에게 복동 씨는 그저 늙은 운전기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한마디는 복동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네, 아가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복동 씨는 허리를 숙여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빛나고 있었다. 정유는 그런 복동 씨의 반응에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연습실로 향했다. 그녀의 연습실에서는 늘 베토벤, 쇼팽, 리스트의 격정적인 선율이 흘러나왔다. 정유는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재능은 하찮게 여겼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더욱 심했다. 늙은 사람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해라고 생각했다. 이런 그녀의 오만함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정유는 복동 씨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일상이 된 듯 자연스럽게 반복되었다. 아침 등교길이었다. 복동 씨는 새벽부터 차를 깨끗이 닦고 정윤을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윤이 나왔다. 명품 가방을 맨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차로 다가왔다.
복동 씨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자 정유는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아저씨, 혹시 어젯밤에 라면 드셨어요? 복동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냄새가 됐어요. 그냥 제가 열게요. 정유는 복동 씨를 밀치듯 지나쳐 차에 탔다. 복동 씨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섰다. 그는 어젯밤 라면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복동 씨는 백미러로 정윤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공기와 같았다. 점심시간이었다. 회장님 댁의 넓은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정유는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말랐는지 물을 달라고 했다. 복동 씨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물을 따라 가져왔다. 유리잔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다. 정유는 잔을 받아들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혹시 이 컵 전에 아저씨가 드시던 컵 아니죠? 복동 씨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아가씨. 새 컵입니다. 왠지 찝찝해서요. 다른 걸로 주세요. 정유는 잔을 도로 내밀었다. 복동 씨는 그저 말없이 잔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새 컵에 물을 담아 다시 가져왔다. 이번에는 일회용 컵이었다. 정유는 그제야 만족한 듯 물을 마셨다. 회장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 김 기사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나이도 많으신데. 정유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 요즘 세상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위생이 신경 쓰여서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저도 젊을 땐 그랬어요. 회장님은 애써 손녀를 감쌌지만 표정은 못마땅했다. 복동 씨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시와 멸시의 잔재들이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았다. 사람들은 그가 그저 운전을 하는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감정도 자존심도 없는 그저 도구. 하지만 복동 씨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카메라처럼 모든 상황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매일 오후 3시는 정윤의 피아노 연습 시간이었다. 그녀는 거실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했다. 어느 날 정윤은 연습 중에 악보가 필요했다. 아저씨, 정윤이 큰 소리로 복동 씨를 불렀다. 복동 씨는 정원에서 차를 닦고 있다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네, 아가씨. 제 방 책상 위에 있는 노란색 악보집 좀 가져다 주세요. 빨리요. 복동 씨는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정윤의 방 책상 위에는 여러 악보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노란색 악보집을 찾아 내려왔다. 아가씨, 여기 있습니다. 복동 씨가 악보집을 건네자 정윤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거 말고 저번에 제가 콩쿠르 연습할 때 쓰던 빨간색 악보집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됐어요. 그냥 제가 갈게요. 정유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휙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복동 씨는 다시 아무 말 없이 물러섰다. 손에는 여전히 노란색 악보집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잠시 후 정윤이 빨간색 악보집을 들고 내려왔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쇼팽의 환상 즉흥곡이었다. 복동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서서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었다. 정윤의 피아노 실력은 훌륭했다. 16분음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다. 템포도 다이내믹도 아티큘레이션도 정확했다. 하지만
복동 씨의 귀에는 그녀의 연주에서 무언가 부족한 점이 들려왔다. 영혼이 없었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음표는 있었지만 음악은 없었다. 복동 씨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가 무대 위에서 같은 곡을 연주하던 때 관객들의 눈물과 기립박수, 한국의 쇼팽이 다시 태어났다. 언론의 찬사.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먼 과거였다. 복동 씨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그의 감각은 죽지 않았다. 아니, 죽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음악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다. 정윤의 연주가 끝났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악보를 정리했다. 복동 씨는 조용히 거실을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쉬움이었을까? 안타까움이었을까? 아니면 결심이었을까? 정윤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는 무시를 넘어 조롱에 가까웠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정윤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3명의 여대생들이었다. 모두 같은 음대에 다니는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복동 씨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고 있었다. 정윤이 큰 소리로 복동 씨를 불렀다. 아저씨, 음료수 좀 가져다 주세요. 복동 씨는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다. 트레이에 잔과 음료수를 정갈하게 담아 거실로 갔다. 그가 거실에 들어서자 정윤이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야, 저 아저씨 원래 피아노 치는 거 좋아했대. 친구들이 복동 씨를 힐끗 쳐다봤다. 진짜? 근데 할아버지 나이에? 한 친구가 킥킥거리며 물었다. 정윤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응, 근데 늙어서 손가락이 굳었나 봐. 복동 씨는 그들 앞 테이블에 조용히 음료수를 내려놓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연주하는 거 보면 웃겨 죽을걸? 정윤의 말에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아, 진짜? 나도 보고 싶다. 할아버지 나이에 피아노라니 좀 그렇지 않아? 맞아, 피아노는 젊을 때 해야지. 손가락 감각이 중요한 건데. 친구들의 조롱이 이어졌다. 복동 씨는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의 손에는 정윤이 시킨 음료수 트레이가 들려 있었다. 빈 트레이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턱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주먹이 살짝 쥐어졌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복동 씨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지고 나이든 손. 하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손. 아직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손. 그들의 조롱은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씨를 키우기 시작했다. 때가 오고 있다. 복동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윤은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를 앞두고 있었다. 이 대회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다. 우승하면 해외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쳤다. 복동 씨는 밤 11시가 넘어도 연습실 앞에서 기다렸다. 추운 겨울밤에도 더운 여름밤에도 그는 차 안에서 정윤을 기다리며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어느 금요일 밤 11시 30분이었다. 연습실 불이 꺼지고 정윤이 나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차에 올랐다. 복동 씨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윤이 말했다. 아저씨, 제가 이번에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요.
백미러로 정윤을 바라보던 복동 씨가 대답했다. 네, 아가씨. 분명 우승하실 겁니다. 아저씨한테도 제가 제일 아끼는 피아노 앨범 하나 선물해 줄게요. 정윤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물론 아저씨 귀에는 제 연주가 그냥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복동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연주는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평온하고 차분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정윤은 복동 씨의 반응에 시시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는 정말 재미없어요.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다. 차는 조용히 밤길을 달렸다. 복동 씨는 핸들을 잡은 채 전방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화하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다. 그는 정윤의 오만함을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매일의 무시, 매일의 조롱, 매일의 모욕. 그리고 그녀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정윤은 차에서 내리며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들어갔다. 복동 씨는 차고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핸들을 잡았던 그 손, 30년 전 쇼팽을 연주했던 그 손. 그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여봤다. 아직도 움직였다. 아직도 살아있었다. 곧이다. 복동 씨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윤은 드디어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결선에 진출했다. 3차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 결선 무대는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온 가족이 그녀의 결선 무대를 보러 가기로 했다. 회장님, 부인, 그리고 친척들까지. 토요일 오후 2시였다. 복동 씨는 운전기사로서 가족들을 태우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대형 벤츠 안에는 긴장과 기대가 가득했다. 유나, 긴장되지? 회장님이 손녀를 다독였다. 아니요, 할아버지. 저 자신 있어요. 정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다. 예술이전당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대기실까지 가는 길. 복동 씨는 정윤의 짐을 나르고 있었다. 피아노 악보, 무대 의상, 구두, 액세서리. 큰 캐리어 2개와 드레스 가방 하나. 복동 씨는 묵묵히 그것들을 들고 정윤의 뒤를 따랐다. 대기실 복도는 다른 참가자들로 붐볐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정윤은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서 복동 씨가 짐을 들고 따라왔다. 대기실 앞에 도착했다. 정윤이 갑자기 멈춰서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 제 무대 의상이에요. 그녀가 드레스 가방을 가리켰다. 혹시 밟아서 구겨지면 책임 못 져요. 복동 씨는 아무 말 없이 드레스 가방을 더욱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리고 이거 천천히 들어오세요. 악보 떨어뜨리지 말고요. 정윤의 말투는 마치 하인을 대하는 듯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복동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대기실 문이 열렸다. 정윤이 먼저 들어가고 복동 씨가 짐을 들고 들어갔다. 좁은 대기실 안. 복동 씨는 조심스럽게 짐을 내려놓았다. 의자에 드레스 가방을 걸고 바닥에 캐리어를 놓았다. 됐어요. 나가보세요. 정윤이 손을 흔들며 복동 씨를 내보냈다. 복동 씨는 대기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문 앞에서 정윤을 바라봤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정윤.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뒷모습. 복동 씨의 눈빛이 변했다.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마치 칼날처럼. 이제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때가 왔다. 복동 씨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정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가씨, 오늘 멋진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정윤은 복동 씨의 말을 무시하며 대기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네네, 알았어요. 나가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복동 씨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만이 보였다. 오후 5시 결선 무대가 시작되었다. 정윤의 차례는 8번째였다.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다음 참가자 이정윤입니다. 정윤은 무대에 올랐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백조 같았다. 관객석에서 회장님 가족이 박수를 쳤다. 복동 씨는 맨 뒤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윤은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아프 53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웅장한 화음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정윤의 연주는 완벽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다. 빠른 패시지도 정확했고 다이내믹도 극명했다. 관객들은 그녀의 연주에 감탄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쳐? 손가락이 정말 빠르네. 관객들의 찬사가 속삭임으로 들렸다. 그러나 복동 씨는 다른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고 연주를 들었다. 그녀의 연주에서 무언가 부족한 점이 느껴졌다. 영혼이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기계가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음표는 모두 정확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어야 할 숨결이 없었다. 쇼팽의 슬픔도 분노도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정확한 음표의 나열일 뿐이었다. 복동 씨는 왠지 모르게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정윤이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기술적인 연주만을 할 뿐이었다. 손가락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음악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 음악은 영혼을 담는 것이었다. 그리고 복동 씨는 그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30년이 지났어도 그의 감각은 살아있었다. 정윤의 연주가 끝났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정윤은 우아하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해냈어. 하지만 복동 씨는 알고 있었다. 진짜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정윤의 콩쿠르 결과 발표를 앞둔 일요일 저녁이었다. 결과는 오후 8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었다. 회장님 댁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큰 TV 앞 소파에는 회장님 부부, 정윤,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앉아 있었다. 복동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정윤은 자신이 우승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했다. 할아버지, 저 분명히 1등 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윤희가 최고지. 회장님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윤아, 해외 유학 가게 되면 어느 나라로 갈 거야? 숙모가 물었다. 빈이나 파리요. 쇼팽을 제대로 배우려면 유럽이 최고잖아요. 정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정윤, 카네기홀 무대, 빈 피라모닉과의 협연. 그녀의 상상 속에는 화려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시계를 보니 7시 50분이었다.
10분 남았다. 정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을 배회하다가 복동 씨를 발견했다. 그녀는 복동 씨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네 아가씨. 복동 씨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곧 제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정윤이 복동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분명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저보다 더 열심히 운전해야 할걸요? 정윤이 비아냥거렸다. 저 공항 가는 거 자주 태워다 줘야 할 테니까요. 제 명성에 걸맞게 운전도 완벽해야 할 거고요. 복동 씨는 잠시 정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후후후. 그의 웃음소리는 낮고 깊었다. 왠지 모르게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정윤은 그 웃음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잠깐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늙은이 웃음이 원래 그렇지 뭐.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복동 씨의 웃음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곧 모든 것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팔시됐다. 발표 나온다. 숙모가 소리쳤다. 모두가 TV 앞으로 모였다. 회장님이 컴퓨터로 콩쿠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화면이 로딩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다. 제23회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결선 결과 1위 김민서 서울예고 2학년 2위 박준영 한국예술학교 3학년 3위 이정윤 명성예고 3학년 정윤의 이름은 3등에 있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정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뭐야?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3등. 동메달. 말도 안 돼. 정윤이 소리쳤다. 내가 3등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도 안 돼. 김민서가 누구야? 내가 훨씬 잘 쳤는데. 유나, 진정해. 회장님이 손녀를 달래려 했다. 싫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윤은 분을 참지 못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심사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해야 해요. 정윤은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쾅!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3등도 잘한 건데. 그래도 윤희한테는 충격이겠죠. 가족들이 수군거렸다. 그때 복동 씨는 거실 구석에서 정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이 감돌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온 것처럼. 그는 정윤의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에는 영혼이 없었다. 기술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복동 씨는 조용히 거실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다. 그의 방 책상 서랍 깊숙이는 오래된 악보집이 있었다. 그는 그 악보집을 꺼내 펼쳤다. 쇼팽의 녹턴 E 플랫 장조 아프 9노 이 노란 종이 위로 그의 손가락이 지나갔다. 30년 만에 다시 펼쳐본 악보. 이제 시작이야. 복동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정윤의 실패가 자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복수가 아니었다.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다.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정윤은 방에 틀어박혀 이틀 밤낮을 식음을 전폐했다.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갔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문 앞에 밥을 갖다 놓아도 손도 대지 않았다. 유나, 밥 좀 먹어라. 이러면 몸만 상해. 문 밖에서 어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복동 씨를 불렀다. 수요일 오후 회장님의 서재에서였다. 김 기사. 네, 회장님. 복동 씨가 들어와 허리를 숙였다. 자네라도 가서 윤희 좀 위로해주게.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너무 상심이 큰 것 같네. 밥도 안 먹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복동 씨는 잠시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복동 씨는 2층으로 올라갔다. 정윤의 방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아가씨, 저 복동입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전히 침묵이었다. 복동 씨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아가씨, 문 열어주십시오. 그때 안에서 거친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렸다. 정윤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이틀 전 그대로였다. 아저씨가 뭘 안다고. 정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냥 가세요. 하지만 복동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윤의 말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아저씨. 정윤이 소리쳤다. 하지만 복동 씨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피아노 의자로 걸어갔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정윤이 매일 연습했던 그 피아노. 복동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정윤은 황당하다는 듯 복동 씨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장 나오세요. 하지만 복동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피아노 건반 커버를 열었다. 검은색과 흰색 건반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는 손가락을 건반 위로 천천히 올렸다. 나이 든 손,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다. 쇼팽의 녹턴 E플랫 장조 아프. 군호. 이. 부드러운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복동 씨의 연주는 마법 같았다. 각 음표마다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그리움, 희망, 위로. 모든 감정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했다. 아니, 완벽함을 넘어섰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었다. 정유는 복동 씨의 연주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벌어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난생 처음 듣는 연주였다. 아니, 처음 느끼는 음악이었다. 자신이 그동안 쳤던 것은 음악이 아니었다. 그저 음표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것은 진짜 음악이었다. 그의 연주에는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목이 메어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연주가 끝났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흘렀다. 복동 씨는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어냈다. 정유는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복동 씨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아가씨. 복동 씨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정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마치 화살처럼. 정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음악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복동 씨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죄송합니다. 정윤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복동 씨는 무릎 꿇은 정윤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따뜻했다. 정윤은 복동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죄송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정윤의 눈물이 복동 씨의 손등에 떨어졌다. 복동 씨는 정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아가씨,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정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복동 씨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가씨. 복동 씨가 정윤을 말렸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때 한국의 쇼팽이라 불리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순간 정윤의 눈이 커졌다. 네, 한국의 쇼팽?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동 씨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럼 아저씨가. 네, 김복동. 30년 전 이름입니다. 복동 씨의 고백에 정윤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음악사 수업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평정했던 천재 피아니스트. 쇼팽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던 전설. 그런데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그럼 왜 운전기사를.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동 씨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콘서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윤은 숨죽여 듣고 있었다. 차가 전복되면서 오른손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복동 씨는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여 보였다.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가락 신경이 손상되어 미세한 조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그래서 무대를 떠났습니다. 한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피아노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복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회장님은 제 옛 친구였습니다. 제 사정을 아시고 운전기사 자리를 주셨죠. 내가 음악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 옆에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복동 씨는 정윤을 바라봤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피아노는 칠 수 없었지만 음악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음악을 듣고 악보를 읽었습니다. 아가씨의 연주도 늘 듣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복동 씨의 이야기는 정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다.
천재 피아니스트를 늙은 운전기사로만 봤던 자신.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자신.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정유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 그런 무례한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복동 씨는 일어나서 정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가씨,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가씨처럼 오만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젊었을 때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제 재능을 과신하고 다른 이들을 얕잡아 봤죠. 복동 씨의 고백에 정유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정유는 복동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선생님처럼 영혼이 담긴 연주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복동 씨는 정윤의 부탁에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각오되셨습니까? 정유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복동 씨는 정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윤은 복동 씨의 제자가 되었다. 그녀는 복동 씨를 통해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정윤은 복동 씨의 가르침 아래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새벽 5시 그녀는 복동 씨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아가씨, 음표를 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연주하는 겁니다. 복동 씨의 가르침은 기술이 아닌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 정유는 일취월장했다. 그녀의 연주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영혼이 담긴 연주, 마음이 느껴지는 음악. 복동 씨도 놀랄 정도였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레슨을 마친 후 복동 씨가 정윤에게 말했다. 아가씨, 이제 아가씨의 연주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정윤이 복동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저의 과거도 함께요. 복동 씨의 말에 정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싶습니다. 정윤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복동 씨의 과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복동 씨와 함께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연주회. 3개월 후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음악회 당일이 밝았다.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다. 2,000석이 매진되었다. 언론에서는 천재 피아니스트 정윤의 컴백 무대라며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오후 7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정윤이 단상에 올랐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피아니스트 이정윤입니다. 정윤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오늘 저의 스승님이자 저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객들이 술렁였다. 바로 한국의 쇼팽이라 불리던 피아니스트 김복동 선생님입니다. 순간 공연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김복동? 그 김복동? 30년 전 사라진 피아니스트? 살아계셨어? 언론은 충격에 휩싸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정윤이 손짓했다. 무대 옆에서 복동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 복장이 아니었다. 단정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복동 씨는 정윤의 소개에 무대 위로 올랐다. 관객들이 기립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30년 만의 무대. 복동 씨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동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섭니다. 관객들은 숨죽여 들었다. 저는 1995년 교통사고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 후 무대를 떠났습니다. 피아노 없는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복동 씨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운전기사로 살았던 30년. 그리고 정윤을 만나 다시 음악을 가르치게 된 이야기. 이 제자가 저에게 다시 음악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복동 씨가 정윤을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복동 씨의 이야기는 전국을 강타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그의 사진이 실렸다. 30년 만에 귀환, 한국의 쇼팽 김복동. 운전기사로 살았던 천재 피아니스트의 눈물. 방송에서도 연일 그의 이야기를 다뤘다. 사람들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 감동했다.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음악회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두 번째 공연, 세 번째 공연 모두 매진. 복동 씨는 다시 한번 한국의 쇼팽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정윤은 복동 씨의 제자로서 그를 옆에서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음악가로 성장했다. 복동 씨와 정윤은 함께 전국을 순회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나 만원이었다. 그들은 자선음악회도 열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공연.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 그들은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복동 씨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윤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진정한 음악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6개월 후 어느 토요일 저녁 복동 씨와 정윤은 한 방송사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 음악이 있는 저녁에 출연했다. 생방송 스튜디오는 관객들로 가득했다. 사회자가 복동 씨에게 물었다.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복동 씨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정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저의 제자 정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복동 씨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였다. 그들의 무시와 조롱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고통은 때로 축복이 됩니다. 복동 씨의 말에 정윤은 눈물을 흘렸다. 관객들도 눈물을 닦았다. 사회자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곡 들려주시겠습니까? 복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튜디오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쇼팽의 혁명 에뛰드 아프 10노 12 격렬한 첫 음이 울려 퍼졌다. 왼손의 격정적인 아르페지오, 오른손의 강렬한 멜로디. 그의 연주는 마치 혁명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30년의 세월, 30년의 고통, 30년의 기다림.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숨죽여 들었다.
방송국 스태프들도 작업을 멈추고 감상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다. 연주가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복동 씨의 혁명 에뛰드 연주가 끝났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립박수였다. 브라보, 브라보.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복동 씨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회자가 다가와 복동 씨 옆에 섰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복동 씨는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를 향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저의 삶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편견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진정한 재능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꽃피울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동 씨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리고 무시와 조롱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말은 마치 냉정한 선고처럼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특히 과거에 복동 씨를 무시했던 사람들, 정윤의 친구들, 그리고 TV를 보고 있던 많은 이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방송이 끝나고 복동 씨는 정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 회장님 댁 거실. 회장님은 소파에서 방송을 지켜보고 계셨다. 복동 씨가 들어서자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복동 씨를 향해 걸어왔다. 김 기사. 회장님이 말을 멈췄다. 아니, 김 선생님. 회장님은 복동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정말 자랑스럽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네가 우리 집 운전기사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 복동 씨는 회장님의 등을 토닥였다. 회장님, 30년간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정유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이 복동 씨를 놓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겠네. 운전은 이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복동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직 제 일입니다. 음악과 운전 둘 다 하겠습니다. 정윤이 복동 씨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깊이 절을 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복동 씨는 정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가씨,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음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평생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복동 씨의 말에 정윤은 다짐했다. 그녀는 복동 씨와 함께 새로운 음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복동 씨와 정윤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방송 다음 날 SNS는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편견을 버리자. 진정한 재능의 나이는 없다. 수많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 사람들은 나이와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택시기사, 청소부, 경비원. 그들도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동 씨는 나이듦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도 9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는 재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재능은 기술이 아닙니다. 겸손과 노력입니다. 그들은 함께 전국을 돌며 강연과 음악회를 열었다. 서울, 부산, 제주도까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특히 노년층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꿈을 포기하지 말자. 복동 씨는 다시 피아노를 통해 세상을 감동시켰다. 정유는 그의 제자로서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지간을 넘어섰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어느 날 정윤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복동 씨를 무시했던 그 친구들이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복동 씨 앞에서 깊이 고개 숙였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복동 씨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웃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배웠으니까요. 친구들은 복동 씨의 연주를 듣고 감동하여 그의 팬이 되었다. 정유는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동 씨의 음악 활동을 도왔다. SNS 홍보, 티켓 판매, 공연 준비. 그들은 복동 씨의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년 후 한 영화 제작사가 복동 씨를 찾아왔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복동 씨의 이야기는 영화 한국의 쇼팽으로 제작되었다. 전 세계에 개봉되었다. 칸 영화제 초청, 아카데미 후보 지명. 영화는 큰 흥행을 기록했다. 복동 씨의 삶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할리우드에서도 러브콜이 왔다. 복동 씨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유는 그 영웅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하지만 언제나 복동 씨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들은 함께 음악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몇 년 후 복동 씨는 정윤과 함께 유럽 투어를 하던 중 우연히 한 작은 카페에서 과거 자신을 조롱했던 정윤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복동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너무 어렸습니다. 부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복동 씨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의 무시와 조롱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복동 씨의 말에 정윤의 친구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복동 씨의 너그러움에 감동했다. 복동 씨는 그들에게 커피 한 잔씩을 대접하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복동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음악 활동을 소개하고 정유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진심으로 화해했다. 복동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연주회에 초대했다. 정윤의 친구들은 복동 씨의 초대에 기뻐하며 그의 연주회를 보러 갔다. 그들은 복동 씨의 연주를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복동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정유는 그 메시지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동 씨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복동 씨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복동 씨와 함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을 다짐했다. 복동 씨는 정윤과 함께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그들은 전 세계를 돌며 강연과 음악회를 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
복동 씨는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놓지 않았다. 그의 연주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정유는 복동 씨의 곁에서 그를 지키며 그의 음악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동반자이자 스승이자 제자였다. 복동 씨는 마지막 연주회에서 정윤에게 자신의 피아노를 물려주었다. 아가씨, 이제 이 피아노는 아가씨의 것입니다. 이 피아노를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유는 복동 씨의 피아노를 물려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복동 씨의 유지를 이어받아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로 다짐했다. 복동 씨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무시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리고 정유는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음악가의 길을 걸어갔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